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약용의 보리타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8쪽을 펼쳐주세요. 짜잔! 한자가 빵 하고 보여서 갑자기 헉 했나요? 우리가 2학년이 되어서는 처음 만나게 된 고전문학 작품이지만요. 아마 이전 시간에 배운 쉽게 쓰여진 시보다는 훨씬 쉽게 느껴지는 작품일 거예요. 한자로 지어진 시인 한시이기 때문에 한자를 적어두긴 했지만 한문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시험에서 한자 도금이나 한자와 관련된 것을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왼쪽에 해석되어 있는 부분으로만 시를 보면 됩니다. 일단 작품을 쓴 정약용에 대한 설명과 작품의 갈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 뒤에 작품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리타작이라는 작품을 쓴 정약용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괄호 안에 송제소 옮김이라는 것은 한자로 시를 쓴 것이라서 송제소라는 분이 한글로 풀이해 두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한자를 읽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교과서 48쪽 하단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서 많은 저수를 남겼고 뛰어난 문인으로서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시를 많이 썼다 라고 쓰여 있죠. 조선 후기라고 하는 시기는 다른 왕조들의 말기가 그러하듯이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관료체제는 부패해지고 사회 경제는 혼란스러워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기존의 성리학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했죠. 그래서 대두되게 된 것이 실학이었잖아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것, 농경과 관련한 것 등에 대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려는 개혁적인 성격이 있는 학문이요. 정약용은 과거제, 관제, 세금 등 국가 경영에 관한 여러 법규에 관해 자신의 깊이 있는 생각을 밝힌 경세 유표를 쓰기도 했고요. 이런 저서의 제목은 교과서에 다 있죠. 백성들과 관련한 판결에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서 유의할 점을 적은 흠음신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로서의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하는 목민심서, 이런 걸 쓰기도 했습니다. 이 세 저서의 제목은 책 하단에 있다고 했어요. 지금 설명한 세 저서들에 대한 설명에서 좀 감이 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정약용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 백성들의 더 나은 삶을 굉장히 중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근간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밥상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즉 농사를 중시하는 중농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고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민본 사상을 갖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작품 속에 잘 녹여낸 작품이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보리타작이죠. 관료로서 자신의 편안한 삶만 돌보며 안락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백성들을 끊임없이 생각했던 정약용의 가치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단원 2,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라는 단원에 수록된 것입니다. 앞서 배운 쉽게 쓰여진 시를 살피면서는 이 단원명을 따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당연히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 중에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어요? 자아성찰 부분이었겠죠. 화자가 아닌 타자, 남을 이해하는 내용까지는 쉽게 쓰여진 시에는 담겨있지 않았잖아요. 그걸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떠올리지 못하면 영상 다시 봐야 합니다. 쉽게 쓰여진 시 영상이 너무 길었다고 선생님 너무해요, 너무했어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너무했어요. 그렇지만 어쩝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보리타작은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보면 될지를 생각하며 함께 작품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본격적으로 보리타작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농업과 백성을 중시했던 정약용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다른 작품 짧은 걸 하나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교과서 52쪽에 소개된 탐진촌요라는 작품입니다. 새로 짜낸 무명이 눈같이 고운데
무명이라고 하면 비단이나 그 외에 천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걸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갑니다. 황두는 지방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눈같이 고운 무명을 짜냈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그 아래 관리되는 사람이 수탈해가는 거죠.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방금 짠 무명도 빼앗겼는데 세금도 독촉당합니다. 3월 중순에 세곡선, 세금이나 세금으로 받는 곡식 이런 걸 실은 배가 조정으로 떠날 예정이나 얼른 돈 내와 떠날 예정이니 얼른 돈 내놔 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면 열심히 노력하는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정약용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지켜지길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보리타작에 잘 드러납니다. 보리타작이라는 작품명 옆에는 선생님이 지금 한자로 써둔 게 있죠. 타맥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타라는 건 야구에서 타자를 말할 때 그 타예요. 타자는 공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맥, 이거는 보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타맥이라고 하면 보리를 치다. 즉 보리타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같은 말을 그냥 한자로 써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요 행이라는 말입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한시의 한 형식을 의미합니다. 정약용이 탐액행이라고 제목을 지었다는 것은 보리타작하는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겠다 하는 의미를 이미 제목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타작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거기에 대해 화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겠구나 하고 작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악의 과정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멋진 학습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본격적이에요. 본격적으로 보리타작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타작 정약용.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롯에. 막걸리는 탁주라고도 하죠. 쌀이나 곡식을 발효시켜 만들기 때문에 찌꺼기가 있는데 그걸 방금 체에 걸러서 내렸으니 딱 먹기 좋은 때겠죠. 젖빛, 즉 우윳빛깔로 뿌연 막걸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니 우리는 그 막걸리를 보는 듯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각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막걸리는 뿌옇고 큰 사발에는 보리밥이 있는데 높기가 한 자라고 합니다. 한 잔에 30cm를 말하니까 사실 그렇게 밥을 쌓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걸 또 다 먹으려고 하면 그건 너무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보리밥으로는 이렇게 높은 탑을 쌓는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보리밥은요, 찰기가 없고 입에서 다글다글 굴러다니잖아요. 여기서는 밥을 정말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많이 잘 먹는 장면을 묘사하고 싶어서 과장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로서 배불리 잘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정약용이 이렇게 잘 먹었다는 얘기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보리밥보다는 쌀밥이 더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닐 것 같고 그럼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하며 다음으로 넘어가면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밥 먹고 도리깨를 잡는다 하면 지금 막걸리 마시고 보리밥 먹는 주체는 양반이 아닌 평민, 농민들이 되겠군 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도리깨라는 건 교과서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보리 타작하거나 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실학자들이 농경이나 실질적인 학문을 중시하긴 했지만요. 직접 농업인이 된 것은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농사를 하는 주체는 정약용이 아니라 농민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앞서 나왔던 막걸리, 보리밥 같은 소재들은 아주 대단할 것이 없는 농민들의 소박한 음식, 소박한 삶 이런 걸 보여주는 소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농민들이 소박하게 먹고 나서 도리깨를 들고 일하러 갑니다. 도리깨라는 것도 농민의 삶을 잘 보여주는 소재가 되겠죠.
만약 우리가 밥을 먹고 바로 일을 하러 가는 상황이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 하기 싫어. 조금 더 쉬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묘사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요.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받아 번쩍이네 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의 흔적을 검게 탔다, 번쩍인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지듯이, 그려지듯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이 힘들어서 어깨도 다 타버렸다니 너무나 불쌍 뭐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햇볕에 번쩍거린다고 했으니까 뭔가 굉장히 강하게, 건강하게, 멋짐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밥 먹었으니까 일하러 간다, 빠밤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골골거리거나 의욕 없이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시각적인 묘사를 통해 건강한 농민들의 신체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했듯이 이 시에서의 농민은 시의 주된 서술 대상, 즉 시적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들의 모습을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받아 번쩍이네 라고 함으로써 뭔가 굉장히 건강한 느낌, 햇볕 아래서 정말 잘 버텨온 것을 인증해주는 훈장 같은 것을 어깨에 지닌 것 같은 그런 건강한 농민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이라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시적하자는 이 농민들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올 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든든하고 멋진 존재들이다 라는 시선, 즉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번째 연을 볼게요.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드디어 본격적으로 보리타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보리타작 이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보리타작 행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부분 4줄까지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이 앞부분은 노동자로 살아가는 농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죠. 일하려면 힘들겠지만 기분 좋게 막걸리로 반주도 하면서 보리밥도 엄청나게 먹고 멋짐을 막 폭발시키면서 도리깨 잡고 검게 탄 두 어깨를 빛내며 일하러 출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뭘 두드리는 거죠? 그림에도 있지만요. 보리를 두드리는 거죠. 보리를 추수하면 껍질이 있어서 바로 먹을 수 없는데요. 먹을 수 있는 보리 알이 나오게 하려면 도리깨로 정말 열심히 타작해야 합니다. 작은 알갱이에서 보리쌀이 나오게 하려면 얼마나 힘껏 내리치고 일을 해야 할지 상상이 가나요? 그런 힘든 일을 하루 종일 해야 할 때 힘들고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단순 노동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많이들 하는 것이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아닐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설거지를 하거나 집 청소를 할 때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뉴스를 유튜브로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되도 않는 몸짓을 막 들썩들썩 해가며 두둠칫 막 즐겁게 청소를 합니다. 그런 음악이 선생님에겐 노동요가 되는 거죠. 그냥 무반주로 고요히 청소만 하는 모습보다는 왠지 그래도 더 즐겁게 청소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농민들에게 옹해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노동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노동이라면 즐겁게 하려고 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정신력, 노동의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죠. 옹해야는요, 경상도에서 보리타작하면서 부르던 노동요예요. 다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가락도 막 흥겨워요. 옹해야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잘도 논다 옹해야 하면서 옹해야 이런 부분이 막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옹해야 할 때마다 도리깨를 영차 하면서 다 함께 내리치면 같은 옹해야 할 때마다 찰퍽 뭐 이렇게 내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박자감을 느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꼭 소리로 감각되듯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되죠.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청각적으로 형상화되면서 우리가 직접 그 장면 속에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줍니다. 이렇게 즐겁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삽시간에 보리 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해집니다.
열심히 보리타작을 하면 그만큼 보리나달, 보리알이겠죠? 그게 쏙쏙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그게 온 사방에 가득합니다. 농민들의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리나달이 가득한 장면을 통해 농민들의 노동력, 노동의 결과물이 눈에 그려지는 듯이 야 정말 열심히 하네 그런 모습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됩니다. 그렇게 박자를 맞춰가며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노래를 부르며 하니까 정말 흥겨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흥이 점차 고조되면서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 부분 역시 흥겹게 노동하는 농민의 모습을 마치 그 흥겨운 모습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귀로 감각하듯이 소리를 듣듯이 상상할 수 있으니까 청각적인 형상화가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흥겨워서 도리깨질도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 보리타작에 의해 벗겨진 보리껍질, 보리 티끌들이 여기저기 폴폴 날립니다. 캑캑 무슨 막혀 보리 티끌이 막 여기저기 난리잖아. 이런 장면 아닌 거 알죠? 워낙 역동적으로 퍽퍽 도리깨질 보리타작질을 잘하니까 껍질이 지붕까지 막 승천하는 거잖아요. 우와 이 농민들 힘이 장난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 같지 않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보리 티끌이 날리는 장면을 통해 농민들의 즐거운 노동 장면을 우리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장면도 농민들의 노동의 결과가 시각적으로 잘 형상화된 것이죠. 다음 행을 볼게요.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놓ye 되지 않았네. 약간 흐름이 바뀐 거 느끼셨나요? 그동안은요, 농민들의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그 기색, 그러니까 그 기운과 모습을 살펴보니까 즐겁기 짝이 없어 보인대요. 기색을 살펴본 주체는 농민이 아니죠. 농민의 기색을 살펴볼 수 있는 주체,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자는 농민이 아닌 다른 존재, 즉 화자입니다. 일단 흐름이 끊겼으니까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보리타작을 시작한 농민들이 옹해야 노래에 맞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노래에 맞춰 노동하는 농민들의 역동적 모습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역동적이라는 것은 아주 힘차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니까 여태 이야기한 농민들의 모습과 찰떡궁합인 단어죠. 보통 한시는요, 기, 승, 전, 결, 네 단계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걸 적용해서도 한번 볼게요. 맨 앞 부분이 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자로는 일어날 기라는 뜻으로 시상이 일어나는, 즉 시상, 시의 주된 생각이나 정서가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인 승의 경우는 이을승이라는 승이에요. 그래서 전체적 흐름에는 크게 변화가 없이 앞에 기 단계에서 드러냈던 내용을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내용과 맞아 떨어지나요? 기와 승 단계의 내용에 크게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묶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모두 농민의 모습을 시각적 혹은 청각적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관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 승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화자가 관찰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또 졸고 있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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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농민, 백성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정약용이기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해 보았고요. 그 모습을 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이 몸에 놓ye 되지 않았네 라고 말이죠. 화자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때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화자가 생각할 때 농민은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을 하는 존재고 그것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살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두 줄의 주된 내용은요. 이미 정리된 내용이긴 하지만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이죠. 그동안은 농민들의 보리타작 모습을 관찰했는데 그냥 관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보이는 모습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건 찐이다. 완전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즐겁게 일하면서 살고 있어. 라고 판단한 것이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 의미가 쉽게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이해하려고 하면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농민들은 어깨가 까맣게 탈 때까지 햇볕 아래에서 일합니다. 선크림은 당연히 없고요. 어깨가 타서 화끈거리지 않게 하기 위한 가림막을 하거나 옷을 입기도 어렵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일하니 너무 덥고 땀이 줄줄 흐르니까 윗도리는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옹해야 하면서 노래를 흥겹게 부르며 일하긴 하지만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몸은 힘든 상황입니다. 마음이 몸의 노예였다면 주저앉거나 아니면 억지로 한다는 괴로움에 얼굴이 막 죽을상 이런 게 되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마음이 몸의 노예로 종속되지 않고 일 자체를 즐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록 몸이 힘들더라도 지금의 노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을 계속 관찰하던 화자가 분명 저들은 몸이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가락으로 옹해야를 부르며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하고 보다 보니까 저들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구나. 그 상황에서 정신적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즐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양반인 나는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겠죠.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이겠죠. 낙원, 이 말은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는 곳, 행복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낙원이 거창한 것, 지금과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아닌 겁니다. 그곳은 그럼 바로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이야기겠죠. 맥락상 보면 농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곳이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농민들이 지금의 가난함, 힘겨움만 생각하고 현실을 살며 낙원을 꿈꾼다면 분명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즐겁게 여기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 현실이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자유로움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낙원이라는 것은 마음이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건강해야 삶이 자유롭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몸과 마음의 건강함이 존재하는 그런 삶, 그런 세상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소박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낙원인 거죠. 멋진 깨달음을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낙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엄청 대단한 곳,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음은 그 이상만 추구하려고 하면서 괴로워지는 몸의 노예가 되는 것임을 이렇게 화자는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말합니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요? 라고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 벼슬길을 헤맸던 존재는 누굴까요? 백성, 농민은 당연히 아니겠죠. 시의 맥락상 시의 화자, 정약용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화자는 고향을 떠나 벼슬길을 헤맸던 경험이 있는 것 같죠. 벼슬길이라는 것은 자신이 추구했던 과거 삶의 모습이자 세속적 차원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편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삶을 꿈꾼 것, 즉 육신의 편안함과 같은 세속적 욕망을 꿈꾸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즉 농민들과 달리 화자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어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에서 마음이 괴로웠던 삶을 살았던 벼슬길에서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리요? 라고 말하죠. 맥락상 이 문장의 앞에는 내가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겠냐는 주어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벼슬길에 헤매리요? 라고 묻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는 헤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니까 서리법이 사용된 걸 거고요. 이를 통해서 다시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벼슬길을 헤매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주죠. 이렇게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즉 자기 성찰을 하고 미래에는 벼슬길을 헤매지 않고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 의지, 다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서 배운 쉽게 쓰여진 시와도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자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농민들의 삶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기승 단계에서는 농민들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들의 삶을 보고 마음이 몸에 놓여 되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던 내용이 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그래서 반성까지 하게 되는 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이라고 하는 거죠. 한 시에서는 기승 단계까지 이어지던 정서가 전 부분에서는 전환이 되면서 결로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되죠. 바꿀 전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 부분, 이 부분에서는 결국 농민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벼슬길에 헤매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까지 보여주면서 내용이 잘 마무리되고 있죠. 전체적인 흐름이 잘 이해됐나요? 그러면 중단원명이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였는데 이 작품엔 그러한 면이 어떻게 드러났죠? 타자, 즉 내가 아닌 남.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이 되겠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한 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성찰까지 나아가고 있으니까 자아성찰, 타자 이해, 이게 모두 잘 담겨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요. 다시 한번 내용을 살피며 꼼꼼하게 복습하지 않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나갈 것이라는 거 알죠? 다음 시간에 보리타작을 정리하고 학습활동을 풀 건데 그때까지 스스로 복습해보고 학습활동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인지 보리타작 학습활동지 인쇄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습활동지도 그때 교재에 끼워놓긴 했지만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도 준비해 줘야 합니다. 출석과제는 당연히 꼭꼭꼭 시간 맞춰서 제출해 주고요. 한 학기에 10번 배움일지도 작성해야 하니까 배움일지도 작성해 주세요. 국어를 좋아하면 국어가 좋아집니다. 국어가 나를 돕는 그날까지 국어가 좋아요.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